BYD를 포함한 상위 중국 기업체들은 매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될 거다.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서 점유율을 갖다가 조금씩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내연기관차 포함해서 그만큼 우수하다. 지금 그 중국산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뭐 유럽도 긴장하고 뭔가 제재를 만들어낼 네네네, 만큼 그렇습니다. 엄청난 파괴적인 그 네네네. 공격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보는 와중에 네. 지금 BYD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BYD가 1분기 영업이익률이 2.7%다. 현재 세계 1위 전기차죠.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이게 중국 자동차 회사들 전부 다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한 6.5% 이상 되잖아요. 네. 사실 올해 마케팅비를 많이 썼는데도 그 정도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형편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경쟁이 격화되면서 할인 경쟁을 서로가 피고 있지 않습니까? 뭐 30% 할인한다, 40% 할인한다. 그 첫째, 마진이 안 남아요.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성숙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보급이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부터 감소가 돼요. 원래 취득세를 갖다가 차를 사게 되면, 전기차를 사게 되면 10%를 내야 돼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그걸 갖다가 면세를 해줬었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5%를 내야 돼요. 내년에 10% 다 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차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할인 판매를 하니까 마진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해외로 늘려갈 수, 해외로 이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들이 세계로 물밀듯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충분한 마진을 갖고, 충분한 가격을 갖고 수출하면 괜찮은데, 얘네들이 반덤핑 수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마진이 별로 안 났고, 네. 그 다음에 해외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AS망을 건설하거나 영업망 라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BYD TV 광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부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조금을 빼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준 보조금을 빼게 되면은, 그 24년도에 보조금이 한 2조 원 정도 됐고요. BYD만 들어간데. 아, 그래요? 25년도에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됐어요. 이걸 빼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과연 남는 거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사실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남는 게 없다. 네, 그렇죠. 이게 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이 정도의 어떤 그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 그게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마진율 자체는 뭐 실제로 완전히 톡가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마진이 남을까 하는 의문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런데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네. 서구 언론에서는 BYD의 숨겨진 부채 리스크를 이제 자꾸 언급을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네, 네. 하청업체 대금 지급 구조 네, 네. 이것이 상당한 어떤 그 리스크 네. 요인이다, 위험 요인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65조에서 한 70조 원 정도를 숨겨진 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BYD 하나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나라가 우리 고도 성장기에 했던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옛날에 재벌들이 하청업체한테서 물건을 받고 1년짜리 어음을 끊어주죠. 그러니까 상어어음 뭐 1년짜리를 끊어주면 똑같아요.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끊어준단 말입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굴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성장이 계속될 때는 별 무리 없이 이게 작동을 하죠. 근데 이게 성장률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청업체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물건을 공급했다는 하청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테니까 하청업체들이 이제 돈을 달라고 아우성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도 이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6개월 내로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BYD 입장에서 6개월 정도 줄이려고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을 갖다 땡겨오니까 6개월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뭐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뭐 돈을 끌어오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 BYD의 어떤 속내를 이렇게 전부 다 까보고 내면은 추가로 과연 자금 조달이 가능할 거라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중국 정부의 보조금도 내가 알기로는 한 26년, 내년 정도면 완전히 끊겨요.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도 뭐 현금을 갖다가 샘솟듯이 들여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어디로 향하느냐.
피지컬 AI 쪽으로 향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하는 산업 정책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뭐 조선, 철강, 그다음에 태양광,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일단 산업을 붕괴시켜서 엄청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일단 과잉 생산을 만듭니다. 과잉 생산을 만들어서 이 과잉 생산 남는 물건들을 자국 내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해외로 좀 다 수출해서 덤핑 수출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의 그런 어떤 순간, 모멘트가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전기차 지금 뭐 수백 개, 많이 줄어서 뭐 지금 200개니 뭐 정도 하는데 이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을까 하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BYD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죠.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부채를 갖다가 어떻게 숨겨진 부채를 나름대로는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줄여나갈 돈을 갖다가 어디서 만들 거냐는 얘기죠. 지금 살 길은 BYD가 살 길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안 돼요. 결국은 해외 수출밖에 없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신들의 어떤 그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지원도 못 받고, 그 다음에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고, 과연 이런 비용을 갖다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거에 지금으로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BYD 뭐 위기론 같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냥 이건 그냥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구조적 문제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정말로 이게 뭐 정말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중국 정부가 파산을 시키지는 않겠죠. 그렇죠. BYD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다만 향후 몇 년 동안은 중국의 상위 전기차 업체들, BYD를 포함한 상위 중국 업체들은 매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인 추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여기도 이제 성장 산업이었으니까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 2차 전지. 그런데 어쨌든 중국 정부의 어떤 지원에 힘입어서 엄청난 성장률을 좀 보였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혜택을 축소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의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이너스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당연히 그렇죠. 태양광 업체를 보면 알아요. 태양광 1위, 2위, 메디까지가 다 중국 업체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까보세요. 현재 적자에다가 지금도 엄청난 태양광 업체들이 파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업체에서 계속될 수가 있다. 현재까지는 사실은 중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등에 업고서 뭐 특히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뭐 성장을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중국의 지금 ESS 정책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설치되는 ESS의 절반 정도를 지금 중국에서 설치를 해요. 이거 전부 다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만약에 일정 부분 다 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혹독한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어떤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해왔던 전기차 업체, 배터리 업체들은 굉장히 가혹한 시간을 갖다가 뭐 그걸 갖다가 겪게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거기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령 북미 지역은 일단 현재는 막았고요. 지금 유럽도 서서히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결국은 신흥국밖에 사실은 없다는 얘기인데, 신흥국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가혹한 어떤 구조조정의 시간을 갖다가 견딜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00개 업체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렇게 되면 2027년부터 이제 어쨌든 딱 만약에 네. 중국 정부가 계획대로 딱 스톱을 한다면 지원을,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산을 많이 할까요? 중국 정부는 한 10개 내로 그걸 갖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있어요. 일단 공급개혁 정책을 지금 하고 거의 있는 90몇 겁니다. 프로를 다 없애버리겠다. 네, 근데 중국 땅덩어리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10개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남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가령 뭐 BYD라든지 체리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지리, 그 다음에 뭐 요즘 지커 이런 어떤 신기술 쪽에, 그 다음에 그 뭐 이런 쪽 몇 개를 남겨둔 나머지들은 거의 M&A가 되거나 파산 수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뭐 대부분의 어떤 뭐라고 할까 시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저가 수출을 또 해외로 자꾸 쏟아내는 경우도 네네네.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네. 그 밑에 뭐 배터리 그 업체들 혹은 네. 2차 전지 네, 소재 네. 업체들 네, 이 모두가 또 연쇄 어떤 반응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다고 봐요. 지금은 EV 시장이 성숙됐다는 걸 중국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ESS를 엄청 키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타격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홀홀 날아가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언젠가는 꽉 찰 거 아니겠어요, 중국 내부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건데, 해외로 나갈 때 전기차라든지 배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해외를 일단 나가는 시점이 지금 별로 안 됐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일단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평판 이런 거는 러시아 시장에서 입증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 안 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싸더라도 옛날에 가령 뭐 유럽의 OEM들이든지 한국의 중고차를 살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이 중국 전기차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여기 혹한의 추위가 있기 때문에 LFP에는 이게 좀 거친 표현으로 쥐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성 문제가 앞으로 한 3년, 5년 정도 지나면 중국 전기차에서 붉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맨 처음에는 싼 맛을 샀는데, 이거 타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 근데 이게 사실 유럽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난 겨울, 지지난 겨울에 가령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유럽의 배터리들을 채용한 그 중국 전기차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그렇고 볼보의 EX30도 그렇고 출력 제한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혹한기에. 유럽도 혹한이 이 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점 불거지셔가지고 평판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같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시장 장악 이런 걸 가능할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예. 네. 근데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뭐 전기차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 업체, 2차 전지 소재 업체 네. 우리 쪽의 밸류 체인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우리 쪽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혜가 지금, 된다. 그들의 약화는 그렇죠. 일단 북미 지역은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혜를 보고 있는 거 확실하고요. 유럽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들이 들어오잖아요. 가령 뭐 벤츠, BMW 얼마 전에 10조씩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했죠. 특히 벤츠 같은 경우에 LFP도 LG엔솔에 했고요.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한테 얼마 전에 또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액 자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OEM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연합의 어떤 각종 어떤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배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판 자체가 이제 슬슬 유럽 시장에서는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어떤 그 배터리에 대한 어떤 평판들이 사실은 신뢰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거고요. 근데 현재 이제 신흥국으로는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 가령 뭐 브라질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중국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들이. 근데 이것도 이 뭐라고 할까 신뢰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성능이 담보되지 않으면 네. 언젠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더 뭐라 그럴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밖에는 사실 없다라고 그러죠.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걸 쓰지.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라든지 업체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이 뭐예요? LFP도 조금씩 생산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LMR 배터리라고 그래가지고 NFP 배터리 가격 수준의 에너지 밀도는 그보다 한 30% 높은 이런 배터리들도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배터리들의 어떤 쓰임새가 지금은 우리들의 중국산한테 계속 점유율이 밀려왔지만 제가 생각해 이게 최저점이라는 얘기죠. 제가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서 점유율을 갖다가 조금씩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전기차를 처음으로 양산했던 곳이 이제 일본 자동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도태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코닥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맨 처음에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갔죠. 필름 쪽을 갖다가 더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 일본의 전기차 업체를 일본의 완성차 업체를 똑같은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그 닛산의 리프라고 세계 최초로 전기차를 내놨었는데 그쪽으로 집중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전기차의 전환 대신에 하이브리드가 너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하이브리드에 만족을 하고 했다는 얘기죠. 또 일본의 정부와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이걸 막은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많은 부품 공급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밸류 체인들이. 네. 이 밸류 체인들이 전부 다 타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정치 사회적으로 억누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중국의 어떤 그 하이브리드 차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사실은 일본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아니 일본이 아니라 중국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이제 경제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자동차 시장이 막 확대될 때 이 일본의 차들이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중국이 느닷없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버린 거예요. 전기차로. 그때는 에이 저게 뭐 설마 되겠어라는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이게 몇 년 사이에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냥 중국이 확 전기차로 돌아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의 그 내연기관차 차들부터 시작을 해서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미국의 포드라든지 GM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하이브리드 차가 이렇게 많이 팔릴 때 그런 어떤 엄청난 마진이 남을 때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이걸 해봤어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처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그걸 등한시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일본의 문화랑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 변화에 그렇죠. 대해서 좀 느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 전환하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미 영업이익 기준이라든지 혼다 같은 경우에는 70년 만에 적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적자를 받나 봐요. 네, 이쪽으로 전환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들이 돼버린 거고요. 특히 북미 시장을 많이 기다려 했었어요. 사실은 뭐 혼다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쪽에 엄청난 전기차 전환을 위한 어느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EV가 확 꺾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쪽을 적응을 못하고 거기서 엄청난 손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네. 아니 우리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오고 나서 2차 전지 쪽이 완전히 진짜 그냥 쑥대밭이 됐잖아요. 배터리도 그렇고. 우리만 그런 건 아니군요. 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런 게 우리는 그래도 그게 어쨌든 지금은 ESS로 전환하면서 활로를 뚫어내고 있는데 이 일본의 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중국에서 안 팔려. 북미는 전기차 전환에 실패를 해. 그리고 투자를 했던 것들은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손실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 지금 전기차로 가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 이러한 가운데서도 뭐 현대차는 뭐 북미 지역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요타를 뭐 그 위협할 정도로 지금 엄청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네네, 북미에서. 그렇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세계 올해의 차를 뭐 4년 연속 석권을 했다. 중국 뭐 BYD도 그렇고 보면 외형은 참 멋있어요. 광고 나오는 것들 보면. 근데 이렇게 격차가 있는 뭐 기술적인 격차가 있는 전기차는 거의 격차가 없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지 않죠. 이게 그 세계 올해의 차라는 거는 전기차 플러스 내연기관차 포함을 해서 세계 최고의 차를 뽑는 겁니다. 이게 네.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완전 럭셔리 차들이 있죠. 이거는 빠져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차종 중에서 세계 올해의 차를 뽑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22년부터 25년까지 현대 기아차가 다 석권을 했어요. 22년에는 아이오닉 5, 23년에는 아이오닉 6, 24년에 EV9, 25년에 EV3. 근데 중국 차는 아직 여기에 접근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구조적인 검정성, 내구성, 안정성 뭐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아직까지 레퍼런스가 사실 중국 차들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훌륭해요. 외향도 굉장히 훌륭하고 네. 어떻게 보게 되면 포르쉐도 막 담고 뭐 여기저기 거 갖다 다 베꼈으니까. 근데 이게 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아직도 이 100년 이상 된 현대 기아차만 해도 업력이 얼마입니까? 이걸 갖다 못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가령 주행의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소음 문제라든지 조향 감각이라든지 우리가 차를 타고 보면은 좋은 차를 타고 보면 느끼잖아요. 뭐 진짜 잠이 온다. 네, 뭐 이럴 그다음에 정도로. 이 커브를 돌아 나갈 때 뭐 쏠림없이 확 돌아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좋은 차 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죠. 하드웨어 쪽에서는 아직도 이 한국의 어떤 업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못 따라온다. 이런 것들이 세계 올해의 차에 그 중국 전기차, 중국의 어떤 차들이 하나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럼 뭐 아무렇게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올해의 차라는 거. 이게 영화로 따지면 오스카상입니다. 네. 30개국의 한 100여 명 이상의 전문 기자단들이 굉장히 몇 개월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올해의 차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한두 시간 타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갖다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내연기관차 포함해서 그만큼 우수하다. 네. 이걸 갖다 방전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5년간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걸 섞어냈다는 것은 예,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BYD가 테슬라를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그 기술력이 앞서가고 있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좀 그 다까지 헤집어 놓고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이 있네요. BMW도 못 하고요. 테슬라 전기차 만들잖아요. 테슬라도 못 탔어요. 이게 전기차 내연기관차 합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내연기관차들의 전기차의 전환이 어려운 건데 네. 현대차 기아는 이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비교적 중국 포지션을 굉장히 줄이면서 일찍 좀 빠져나온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잘 팔릴 때 영업이익이 많이 남을 때 전기차 전환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그동안 많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전기차에 비해서 가령 뭐 소프트웨어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차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할까요? 품질, 그 다음에 그 eGMP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시스템 자체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다라고 이미 세계의 전문가들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을 들을수록 현대차 기아 정말 대단하다. 네. 또 이런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는 게 또 이런 아주 글로벌 경쟁 시대에 정말 좀 뿌듯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자, 이제까지 경제평론가 윤석천 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